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공간적 사고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 사고자들은 머릿속에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막 나오게 되면 단어 갖다가 이제 사고를 이어가겠죠. 문장을 이어가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진행하는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공간이란 것이 존재하고요. 그 공간 안에 뭐 압력, 분위기, 때로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말 갖다 발화하는 것뿐이에요. 언어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발화할 때만 나오는 거지 사고할 때는 단어 자체는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또 언어적 사고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 세상에 언어가 없이 어떻게 사고를 해요. 아 이미지 갖다 사고할 수 있잖아. 이미지를 보면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갖다가 계속 사고를 해요. 그럼 이미지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거 갖다 뭔가 사고가 진행되긴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언어적 사고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게 말이 돼요? 언어가 있어야 사고가 가능하죠. 제가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거 보시면 알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모차르트가 있잖아요. 음악의 천재죠. 이분은 머릿속에서 음정, 리듬, 화성, 악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있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음악가야, 작곡가야, 모차르트가 사고를 할 적에 단어 갖다가 사고를 했겠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분이 악보를 작성할 적에 머릿속에 단어가 있었겠나요? 음정이 있었겠죠. 아, 그렇잖아요. 음악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음악을 창조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음정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긴 하겠죠. 그거 갖다가 이제 사고를 하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오선지에 작곡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머릿속에 단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모차르트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떠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인슈타인을 보시게 되면은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근거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은 자크 아다마르에게 보낸 답변. 친구분이에요. 동료인데 동료. 예. 아인슈타인은 자크 아다마르에게 보낸 답변에서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그렇죠? 봐보세요. 아인슈타인이 그 동료 수학자인데요. 동료 수학자에게 보낸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 사고를 할 적에 언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공간에 그 느낌이란 게 있고 그 공간에 이미지란 것이 있고 그렇죠. 이미지죠, 대부분. 이미지가 있고, 그거 갖다가 사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언어적 사고자였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당연히 사고를 할 적에 언어 갖다 사고를 했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인슈타인은 자크 아다마르에게 보낸 답변에서 말이나 언어는 뜻이죠.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죠. 예, 공간적 사고자들에게는 네, 그 말이나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공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머리가 있으면은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다. 이 머리가 있잖아. 이 얼굴이 있죠. 얼굴이 있으면 얼굴의 이 상단 부분 이 이마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 같은 게 존재를 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공간이 존재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머릿속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타원형? 아니면 원형?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떠오르는 게 그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들에게는 언어는 없다. 단어도 없고. 만약에
공간적 사고자들이 언어가 있게끔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영희와 철수와 영희는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떠올린다고 해서 보통은 이렇게 문장을 떠올리게 되면 이 문장 갖다가 그 다음 언어 사고자든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가 아니고 이미지거든요. 심지어 철수와 영희는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거조차도 이미지예요. 근데 그 이미지도 잘 안 보여요. 그냥 흐릿하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흐릿하게 보일까 말까예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언어가 느껴지잖아요. 언어가 느껴지면서 언어 갖다가 문장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그냥 이미지의 문구로서 그냥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 언어의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갖다 사고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갖다가 사고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런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는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걸 보고 공간적 사고자들은 본다고 합니다. 언어적 사고자는 뭔가 단어를 이어가시잖아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가 없으니까는 그냥 보기만 하거든요. 보면은 만약에 이런 철수와 영희는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공간이 생겨요. 교과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여기 창문 뭐 앞에 문 들어오는 곳, 그다음에 여기 창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교탁도 있고, 교탁 위에 뭐 이런 책도 있고, 책 위에 사파된 그림도 있고, 여기에 이제 글씨에 뭐 철수와 영희가 놀았다 이런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간적 사고자들은 모든 게 공간이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럼 언어는 언제 있나요? 언어는 언제 있냐면 머릿속 이미지에 있는 것을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통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갖다가 이미지를 보면서 그걸 발화합니다. 언어 갖다가 번역을 해요. 자동으로 번역돼요. 그걸 이제 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출력 인터페이스입니다. 얘는 출력 인터페이스. 출력될 때만 나오는 거지 사고할 때는 없어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언어가 생각을 할 때 존재를 하잖아요. 언어가 있고 그거 갖다 문장을 이어서 만들어서 논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 사고자고 언어적 사고자고 사고의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공간적 사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만 공간적 사고자는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아인슈타인 이분도 공간적 사고자잖아요. 네, 아인슈타인 이분도 아인슈타인 어딨냐? 이분도 아까 보신 것처럼 네 공간적 사고잖아. 그냥 머릿속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공간 안에서 물리 현상을 사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인슈타인만 공간적 사고자냐? 그렇지 않죠.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 없이 사고를 하는데 뭐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뭐 미용사? 미용사 하시는 미용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언어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게 자기가 공간적 사고자인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공간적 사고자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된 게 없어요. 대부분 뭐가 있냐면 공간적 사고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이잖아요. 그 언어적 교수님들 있잖아. 언어적 사고의 교수분들이 공간적 사고자를 연구하신 경우는 있어요.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하신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어적 교수분들이 연구를 해서 논문 같은 거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체험을 하신 건 아니잖아. 신체적으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그 임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렇게 사고를 하네
라고 연구를 한 거지 본인이 체험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간적 사고자의 신체적 그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냥 언어적 사고자들이 공간적 사고자 분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렇다라고 하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언어적 사고자 분들은 공간적 사고자의 신체 메커니즘을 경험을 못 하죠. 왜냐면 언어적 사고자는 언어가 따로만 사고가 가능하니까. 물론 언어적 사고자 분들도 간혹 가다가 이미지가 나오고 이미지를 볼 때도 있긴 하죠.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로 사고하는 매개체의 수단은 언어이잖아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가 작동을 아예 안 해요. 언어가 사고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간적 사고자는 뭘로만 작동하냐? 그냥 이미지죠. 뭐. 공간이란 곳에 이미지가 그냥 사고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언어 정보도 들어오게 되면 다 이미지화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책을 볼 때도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눈으로 읽으면 다 그게 자동으로 이미지가 되고요. 그리고 소리로 청각으로 들을 때도 그게 단어로 들릴 거 아니에요. 언어가 들리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미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미지가 사고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면 언어적 사고자들은 사고의 기본 단위가 뭐죠? 단어 갖고 언어겠죠. 언어이고 단어이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들은 달라요. 근데 뭐가 있냐? 대부분은 이 사회 구성 자체가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간적 사고자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보세요. 만약에 아인슈타인도 만약에 본인이 공간적 사고자였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잘 봐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은 친구분, 그 수학자분이거든요. 자크 아다마르에게 보낸 답변에서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분도 답답했겠죠. 왜 나는 머릿속에 단어가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단어가 있다는데 저도 그런 거야. 저도 머릿속에 단어가 없어. 단어 갖다 사고가 안 돼. 단어가 아예 없으니까 사고가 안 되겠지. 그냥 이미지를 갖다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세상에는 공간적 사고자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도 언어로 사고가 아니고 언어가 갖다 사고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갖다 사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이 계시겠죠. 물론 언어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할 건데 이미지 갖다 사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사람마다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적 사고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고 공간적 사고자들도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뭐 사람이란 게 항상 그렇잖아요. 장단점이 있으면 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거에 의해서 채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공간적 사고자가 의외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너무 많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은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내가 공간적 사고자인지를 아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공간적 사고자들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감이 많이 큽니다. 특히 언어가 달라요.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쓰는 언어는 개념어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개념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축된 언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유학 같은 걸 많이 하시죠. 생각을 요약하시고 뭔가 요약된 내용을 좀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목차 요약 같은 거 되게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요약이 안 돼요. 왜? 언어가 없으니까 요약이 안 되겠죠. 언어적 사고자들은 머릿속에 언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언어 갖다 요약을 해야 되겠죠. 왜?
유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수많은 기억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의 트리거 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개념화 시켜야 돼요. 유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기억을 해야지만 그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다시 끄집어서 갖고 와서 다시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들은 개념어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간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고 수많은 그 위치의 좌표의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광역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것 자체가 개념어를 못 써요. 함축을 못 해요. 유형을 못 해요.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를 이미지를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니 공간적 사고는 언어가 없잖아.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는 발화할 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발화할 때만 나오는 거에 언어이진 거지. 근데 착각을 하시는 거지. 아니 당신도 언어 갖다 말을 하잖아. 말을 하는 것뿐인 거지 언어 갖다가 사고를 하는 건 아니죠. 사고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연산을 하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연산을 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이미지 연산인 거죠. 공간의 이미지 연산을 하는 거지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0.001%도 아예 없어요. 만약에 공간적 사고자에게 단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단어 갖다 사고를 했겠지. 언어 갖다 사고가 있겠습니까? 이미지 갖다 사고 했겠습니까? 단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미지로 사고를 하는 거지. 근데 언어적 사고자는 머릿속에 단어가 있으시니까 단어 갖다 사고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있습니다. 왜? 이 사회 자체가 언어로 다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자기의 신체 구조는 어떻게 운영되죠? 본인의 신체 구조는 단어가 없어. 그냥 이미지 같다 사고 같아.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요. 이미지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란 것 자체가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그렇잖아. 내가 갤러리 뭐 이렇게 그림을 전시해 놓은 갤러리 같은 데 가게 되면 화廊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림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림이란 게 뭐 언어 갖다 표현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뭐든지 다 언어 갖다 표현을 하시죠. 심지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도 아, 이 음악은요 뭐 작곡가 누구고요, 이 작곡가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이 작곡가의 어떤 심리적 배경은 어떻고요, 이 가정 생활은 어땠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어땠고, 이 사람은 어떤 혼란기가 있었고요. 아니 음악이라는 것은 들으면 되는 거죠. 클래식이라는 것은 들으면 되는 건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그 사람이 왜 이 음악을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언어 갖다가 다 기술하고서 표현을 해줘야지. 아, 그래야지 뭔가 안정화되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가 필요 없죠. 음악인데 음악은 들으면 되지. 그걸 뭘 설명해? 그림? 그림을 왜 설명해요? 근데 화랑가 보게 되면 거기 뭐 이제 디자인 저기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아, 이 그림은 뭐 이 사람의 작가는 누구고 뭐 어떻게 없고 그 사람이 뭐 생활은 어떻고 뭐 이 사람의 인생관은 어쩌고. 아, 그걸 왜 이야기해? 왜 그걸 언어로 왜 이야기해? 그림을 보면 느껴지는데 그림을 보면은 생동감이 느껴져요. 공간적 사고자들은 늘상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이게 그냥 그 단면이 아니거든요. 공간이기 때문에 입체예요, 입체. 입체인데 입체를 내가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간적 사고자는. 그러면은 그 일반 이미지도요. 언어적 사고자들보다는 약간 다르게 약간은 민감도가 더 약간은 있어요. 약간 뭐 너무 심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있는데 그냥 그 그림만 봐도 그 느낌이 달라져요. 공간적 사고자는 주로 사고 매체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차트를 봐도 제가 차트 분석을 하잖아요. 차트 분석을 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차트 분석 영상을 봤는데 이 희한하더라고. 나하고 분석하는 게 달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관점도 다르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인지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이미지를 봐도요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간적 사고자는 사고 매체가 이미지니까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어요. 사고 자체가.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이미지가 또 어떻게 사고를 하지? 아니 생각해봐. 그냥 간단한 일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내가 횡단보도가 있어. 예를 들어서 길을 걷는다.
길을 이렇게 걷기 위한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횡단보도에 차들이 쌩쌩쌩 지나가. 그러면 내가 걷다가 차를 볼 거 아니야. 걷다가 내가 차를 봤는데 내가 부닥칠 것 같잖아. 그러면 나 위험하다고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내가 언어적 사고자들처럼 나 가는데 부닥쳐. 나 저 차하고 내가 부닥치면 나 다칠 것 같아. 이렇게 사고하나요? 그렇게 안 할 거냐. 그 상황의 공간의 상황을 보고서 내가 느낌적으로 직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보고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의 수많은 변수들이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가 따라 사고가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뭐 로보택시 같은 거 학습을 하잖아요. 언어 갖다 학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언어보다는 그 공간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뭐 좌표값에 따라서라든지 그 움직이는 그 공간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거지. 언어 갖다 학습을 하는 건 아닐 거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적 사고자도 그냥 이미지를 보면서 사고를 하는 거야. 근데 다만 그게 뭐가 있냐면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도화지 같은 단면은 아니에요. 단면은 아니고 공간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입체감이 있고 그 입체감에 기류 같은 것도 느껴지고 압력, 밀도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씩 변하면서 그것 갖다 사고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전체 사회는 언어에 의해서 서로 소통을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적 사고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공간적 사고자들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공간적 사고자가 존재해요? 근데 생각해봐. 이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공간적 사고자인지는 몰랐어. 왜? 만약에 본인이 공간적 사고자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나?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인슈타인은 자크 아다마르에게 보낸 답변에서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만약에 내가 공간적 사고자야.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히 공간적 사고자는 언어가 없으니까는 당연히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당연히 하지 않아요. 0.001%도 없어. 근데 이분은 아인슈타인은 그때 당시에는 공간적 사고가 뭔지 언어적 사고자가 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한 거지. 자기도 뭔가 뭐 상대성 이론에서 막 연구하고 하는데 그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느껴지는데 나는 말이나 언어를 갖다가 사고하는 건 아닌데 뭔가 느껴지고 뭔가 보여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도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에게 나는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를 한 거예요. 아니 그래 나도 토로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이 세상은 다 언어 갖다가 사고를 하잖아. 아니 언어 갖다가 사고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서로 소통하잖아. 그러면 나도 언어 갖다가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언어 사고자들은 어차피 세상의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 갖다 사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리고 그분들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근데 공간적 사고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기의 장점이 뭔지 모르거든. 이게 그게 딱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가 없으니까 이미지로만 사고를 하니까는 자기의 장점이 뭔지도 모른다? 왜? 세상은 다 언어적 정보로만 하잖아. 근데 공간적 사고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뭐든지 항상 그러잖아. 일장일단이잖아. 장점은 이미지 갖다가 생각해봐라. 언어 갖다가 수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 수많은 사고의 길이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눈에 보인다고. 머릿속에 다 보여. 이미지처럼 다 보인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사고가 된다고. 그게 장점이야. 굳이 언어적 사고, 내가 만약에 언어적 사고자잖아?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언어 갖다가 다 사고를 전개해야 돼. 그러면 전 죽을 것 같아. 전 미쳐버려. 한눈에 보이는데 왜 그걸 언어 갖다가 사고를 하지? 공간적 사고자가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태생이 언어적 사고자였다고 한다면은
언어 갖다 사고하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이겠지. 근데 나는 신체 구조 자체가 공간에서 이미지로 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메커니즘의 내구조에서 갑작스럽게 너 당신 내일부터 언어 갖다 사고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납작해지는 느낌이야. 언어 갖다 사고하면 납작해지고 그래 뭔가 납작해지고 갇힌 느낌? 갇히고 숨도 못 쉬는 느낌? 언어 갖다 어떻게 사고하지? 공간에서 이미지로 보면 되는데 하늘에 다 보이는데 관계성이 다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무섭지. 그래서 압박을 받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공간적 사고자들이 언어적 사고자처럼 되는 게 불가능한 거야. 무서워. 겁나. 왜? 머릿속에 한눈에 다 보이는데 이게 보여. 이게 그 영상처럼 이미지처럼 다 보인다고. 근데 그것도 언어를 갖다 사고하라고?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내 신체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공간적 사고자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장점. 지금 이게 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동안은 공간적 사고자들이 장점이 없었어. 좀 부족했어.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다 언어 정보니까.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자를 추종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게 AI가 나오면서 드디어 공간적 사고자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야. 이 AI가 나오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게 AI 전까지는 다 모든 게 그 책이고 문자잖아. 그동안은 이게 너무 그냥 언어적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지 비용이 많이 필요해. 인지 비용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모든 정보가 다 글씨잖아. 저는 여러분들 그게 있다? 나는 뭐든지 이거 갖다 판단한다? 다 이미지야. 저는 인포그래픽 갖다가 이야기하지. 저는 이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갖다 안 봐. 이런 거. 언어 안 봐. 이거 언어란지 뭐 카톡 제가 그 게시물에다 올려드리고 있고 카톡방에 전달하고 있잖아. 그거는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언어를 보시면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전달하는 것 뿐이지 저는 언어를 안 봐. 왜? 인포그래핑은 하늘에 다 보이니까 난 이미지로만 사고를 하지 이걸로만 사고하지 언어 안 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매체, 책, 서점에 가면 이 책도 다 언어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인지 비용이 많이 걸려. 왜? 아니 그게 언어인데 이미지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지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런데 뭐가 있냐? 최근에 AI가 나오면서 좋아진 게 뭐냐? AI는 문맥 파악을 해야 돼. AI는 현상장을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가 없잖아. 언어가 없다 보니까는 유학을 못해. 근데 언어적 사고자는 유학이 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 사고자들은 뭐든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요? 짧게 짧게 한다고. 그래서 봐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클로드에 여기 STT로 해가지고 녹음하잖아요. 이거 기껏 해봤자 2분밖에 안 되거든요. 2분이면은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공간적 사고자는 2분 갖다가 프롬프트 못 만들어. 왜? 머릿속에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언어 갖다 2분 갖다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있어. 이 GPT는 그나마 STT 길이가 몇 분이에요? 10분 정도 돼요. 그 10분이면 충분 아니야. 아니야. 공간적 사고자는 머릿속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10분 갖다도 충분 안 해요. 한 20분을 돼야 돼. 그나마 그 이게 저기 클로우드보다 GPT가 더 길거든. 10분 한 5배 정도 길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GPT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가 또 인포그래픽도 잘 그려주고 클로우드는 인포그래픽을 못 그려. 클로우드는 진짜 슬라이드? 예,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는 만들 수 있는데 인포그래픽은 못 그린다고. 아마 그게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GP를 쓰게 돼.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분? 10분도 이것도 STT로 하는 거 짧아. 저는 이야기하면 거의 20분이 넘어가. STT가.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클로드보다 낫긴 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지금 최근에 이 공간적 사고자 분들이 AI가 나왔을 적에 좋아진 게 뭐냐. 현상장을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말로 갖다가 언어 갖다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해. 그러면 뭐가 있냐면 맥락이 전달돼. 그 디테일한 맥락이 하나하나 다 전달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프롬프트가 짧은 프롬프트를 받는 거하고 긴 프롬프트를 받는 거하고 AI 입장에서 어떤 것을 더 자세하게 답변을 줄 수 있겠어? 당연히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그 프롬프트가 AI에게는 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지.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그 습관은 아니고 신체 구조상 언어를 압축을 많이 하시잖아. 개념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 사고자들은 프롬프트가 길지가 않으세요. 거의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클로드의 2분 정도?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실 거야.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도 보고 했는데 길어봤자 클로드에서 하는 2분을 넘어가는 거 못 봤어. 다 그 안에서 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프롬프트가 짧으면은 맥락 정보가 덜 전달되잖아. 그 맥락 정보가 덜 전달되면은 저기 AI 입장에서는 답변해 줄 적에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정보 수준에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을 접목시켜 갖고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이 일반적인 답변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AI는 답변을 하게 되어 있잖아. 내가 한 줄짜리 질문하던 10줄짜리 질문하던 A4 용지 한 장짜리 질문하던 간에 무조건 답변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답변의 질이 아무래도 높지는 않긴 하겠지. 왜? 아니 입력값이 작은데 그래도 뭐 요약 정리하면은 요약 정리해 갖고서 질문하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효율적일 수 있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언어적 사고자분들의 그 사고의 습관이야. 요약을 하고 개념을 쓰시고 하는 것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의 기본적인 습관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든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 단점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완할 것도 있지 않을까? 내가 신은 아닐 거 아니야. 공간적 사고자라고 해서 모든 게 뭐 천재성이 있고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단지 사고하는 그 매개체 자체가 공간의 이미지일 뿐인 거지. 공간의 이미지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천재는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천재는 언어적 사고자들이 더 천재일 수 있어. 왜? 언어적 사고자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뭐 뭔가를 사고하시고 빨리 하시잖아. 이런 논리적으로 하고. 오히려 언어적 사고자들이 더 천재일 수 있지. 다만 사고 매체가 다른 것뿐이야. 공간적 사고자는 이미지 갖다 사고를 하는 거고 언어적 사고자는 언어 갖다 사고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언어적 사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언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함을 못 느껴. 그렇잖아. 세상의 모든 정보가 언어인데 뭐가 불편하겠어.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너무 불편해.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언어잖아. 그러면 그 언어를 나는 이해할 적에 이미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전환 비용이, 인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불편해. 그러니까 공간적 사고자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인지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야. 내가 알아가는 게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번에 깨달은 게 이거다. 내가 인지구조에서 언어적 사고자들 분들도 인지구조에서 본인의 인지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아. 단순하게 뭐 MBTI가 뭐예요, 뭐 IQ가 뭐예요, EQ가 뭐야. 그건 어차피 언어적 사고자 분들께서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일 뿐이야. 그거 뭐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예전 이론 갖다가 뭐 지금 써먹을 필요 뭐가 있겠어. AI 시대에.
지금에 맞는 사고 개념으로 더 확장. 여러분들 그렇잖아.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언어 갖다 사고를 하시나. 그러면 언어 갖다 사고를 하시기에 내가 더 풍부한 사고를 하려고 한다면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어적 사고자분은 언어 갖다 사고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좀 더 사고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냐고. 언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기존에 몰랐던 언어를 내가 새롭게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단어의 언어가 생기게 되면 내가 사고를 좀 더 풍부하게 이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내가 언어적 사고자야.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데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단어만 알고 있으면 내 사고는 그 단어 안에서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개념의 단어들을 내가 알게 되면 나의 사고는 더 확장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언어 사고자들이 더 내 머릿속에 이 사고력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공간적 사고자분들이 쓰는 용어, 단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사고력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본인들이 사고하는 개념어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잘 하잖아. 언어 사고자들은 개념어를 평상시에 잘 활용하시잖아. 논리어를 평상시에 활용하시잖아. 근데 언어 사고자들이 공간적 언어를 못 사용하잖아. 사용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언어적 사고자들이 쓰시는 시 있잖아. 시를 보면 알아.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시를 쓰시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그 뭐 유명한 시인들도 있잖아. 유명한 시인들도 있고 뭐 저명한 시인들도 있잖아. 그분들의 시를 딱 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단어만 이어갔어요.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은유법, 비유법, 대유법 그냥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만 이렇게 이어져 있어. 그 단어에 뭐가 없냐면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단어들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거야. 유명한 분들의 시를 제가 읽으면요. 단어만 연결돼 있어. 근데 그들끼리는 이해가 되겠지. 왜? 단어에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고 뭔가 녹아져 있으니까 그들끼리는 이 단어에 대한 시에 대해서 공감이 대신할 거야.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이 언어적 사고자들이 쓴 글을 보면은 공간이 없으니까는 단어가 그냥 납작해. 느낌이 그게 그래요. 단어가 그냥 납작해요. 납작해가지고 그냥 단어만 연결돼 있어. 그게 생명력이 없어. 살아 숨쉬지가 않아. 답답해. 왜 그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느껴져요. 공간적 사고자들이 언어적 사고자를 쓴 시라든지 글을 보게 되면 생명력이 없게 느껴지고 공간이 없게 느껴지고 그냥 단어만 이어진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체감이에요. 체감. 그렇다고 한다면 언어적 사고자들이 공간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표현력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공간감이 있을까? 높이감도 있고 공간감도 있고 활동감도 있고 살아 숨쉬는 것들의 단어들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단어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사고력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면 언어적 사고자 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나의 사고력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언어 사고자들은 공간적 사고자들 쓰는 이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새로운 단어를 내가 얻는 거잖아. 내가 새로운 단어를 얻게 되면 나는 사고력이 더 풍부해질 수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도 언어적 사고자라 하더라도 언어 사고자들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메타인지 구조 관점에서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물론 제가 언어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신체가 안 돼요. 이게 신체가 서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언어적 사고자가 공간적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해본 게 연구해 보니까 언어 사고자들이 공간적 사고는 불가능하죠. 이미지는 떠올릴 수 있고
뭔가 보일 수는 있는데 공간이라는 것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공간적 사고자들도 언어적 사고자들이 하시는 단어 갖다가 사고를 이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공간적 사고자도 하고 공간적 사고도 하고 언어적 사고도 하고 둘 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뭐 자뇌가 발달되고 우뇌가 발달되고 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분은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은 신이다. 왜? 둘 다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 공간적 사고도 하고 언어적 사고도 하고 두 개의 장점을 다 갖고 있으신 거잖아. 그 신이지. 세상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듯이 서로 다른 게 있는 거야.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잖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잖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는 언어적 사고도 가능하고 공간적 사고도 가능하고 그건 거의 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 신이지. 완전 그 정도의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진짜 완전 천재죠. 진짜 완전 천재지. 네, 그런 거는 없으니까는 이게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아무리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한들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그 안에서 사고를 하시는 거고 공간적 사고자분들이 아무리 제가 언어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들 공간적 사고 안에서밖에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냥 이해를 하고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 좋긴 하죠. 왜? 그러면 내가 나의 인지 구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 결론은 그거야. 세상에는 공간적 사고자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언어적 사회에서 살다 보니 내가 공간적 사고자인지에 대한 자기의 장점, 이거 본능이거든요. 그냥 신체적 본능이에요. 그냥 공간적 사고자는 그냥 공간적 사고자로 태어난 거고 언어적 사고자들은 그냥 언어적 사고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본능이란 것은 뭐냐면은 본능이란 것은 지속성이에요.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본능이란 것은 지속성이야. 그 대신 내가 공간적 사고자라고 한다면 나의 이미지 사고력을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더 좋겠죠. 특히 AI 시대에 이렇게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머릿속에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공간적 언어와 현상적 언어 갖다가 전달해서 좀 더 정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요. 또 언어적 사고자들은 또 언어적 사고의 논리력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또 프롬프트를 좀 잘 활용하시고 AI 시대에 잘 적응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본능적인 부분,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나의 공간적 사고자인지 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특히 공간적 사고자분들은 아직까지 언어적 사고자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공간적 사고자의 그 개념적 논리에 의해서 헤매지 마시고 자기의 신체적 그 본능의 장점을 충분하게 일깨워서 더 활성화시켜 갖고서 AI 시대에 자기의 능력을 더 활용하신다고 한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이 공간적 사고자와 언어 사고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공간적 사고자인지 그것을 몰랐죠. 하지만 자기가 공간적 사고자인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로를 한 거죠. 친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은 자크 아다마르에게 보낸 답변에서 말이나 언어는 내 사고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공간적 사고자는 없어요. 말과 단어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언어 갖다 발화하는 거, 말 갖다 말로서 나오는 것뿐인 거지. 근데 그게 있는 거지. 언어 사고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말을 하잖아.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출력이에요. 출력 인터페이스야. 그냥 말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것이 그냥 말로서 전달되는 것 뿐인 거지.
언어 갖다가 말 갖다가 사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돼서 혹시나 세상에는 공간적 사고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적지 않게 계신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언어 사고자분들이 더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간적 사고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본인의 AI 시대에 자기의 장점을 충분하게 잘 살리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요거 하나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요 팁이 뭐냐면은 제가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공간적 사고자는 적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언어적 사고자들은 말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언어란 것이 처음과 끝이 존재하고 처음과 끝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단어를 이어가야 되는 거니까. 단어가 이어지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이어지게 되면 논리가 만들어지고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흘러가야 돼요. 어디론가 흘러가야 된다. 목적성이라기보다는 인텐션 이게 있어줘야 돼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 그래서 언어 사고자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죠. 언어적 사고자를. 그래서 인텐션이 있습니다. 인텐션이 없으면은 어떤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인텐션이 없으면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죠. 왜? 방향성이 없잖아. 방향성 없으면 말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냥 머무르겠지? 근데 말이란 것은 이어져야 되잖아. 흘러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있어야 돼요. 언어적 사고자들은.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뭐가 없냐면 언어가 없잖아. 언어가 없으니까는 이어지지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간적 사고자는 말 그대로 언어가 없으니까 그냥 공간만 있는 거야. 이렇게 딱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에 그냥 보여지는 현상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 보이는 것만. 그래서 보이는 게 보여요. 계속 보여. 이런 현상들만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지 않지. 뭔가 흘러가야 되는데 사고가 전개되는데 흘러가지 않지. 근데 뭐가 있냐면 공간적 사고자들에게는 흘러갈 수는 없지만 언어적 사고자들처럼 어디론가 목적성 어디론가 흘러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저건 있어요. 목적성은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사고를 하는 목적은 있어요. 내가 사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나 이거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지 뭔가 목적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흘러가지는 않지만 공간적 사고자들은 어디론가 흘러가지는 않지만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있으면 흘러가겠지. 단어 주어 목적어 서술화 해가지고 그 문장이 되고 문장이 논리가 되고 논리가 방향성을 만들겠지.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언어 사고자.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단어가 없으니 흘러가겠어? 안 흘러간다고. 그래 공간만 존재한다고. 그럼 공간의 현상은 보인다고. 이미지가 보이니까 현상은 보인다고. 그럼 그걸 봐. 근데 본다고 해서 그냥 멍 때리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어. 목적. 내가 이걸 왜 봐야 되고 왜 사고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이게 그 AR 레턴트 스페이스 토큰들이 AR 레턴트 스페이스에 인베딩 되어 있잖아요. 이 차원에 인베딩 되어 있잖아. 공간에 인베딩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지. 야, 그러면은 AI가 토큰들이 그 다차원에 인베딩 되어 있으니까 다차원에 인베딩 됐다는 얘기는 공간에 인베딩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 공간에 인베딩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공간적 사고자들처럼 이 AI도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 뭘 테스트 해봤냐. 나는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 페르소나가 안 맞아요. 페르소나는 언어적 사고자들에게 딱 맞아요. 왜냐면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의 감정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개념도 있고 거기에 논리도 있고 거기에 이 단어에 뭔가가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어에 감정도 없고 정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단어에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사고가 되나요? 단어가 다 사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단어를 보면 그게 이미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페르소나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페르소나는 언어적 사고자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말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는 말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성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 페르소나는 언어적 사고자들이 주로 진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죠. 역할은 이제 뭐 금융 어시스턴트 그뭐 당신의 뭐 이제 뭐 의사고 뭐 당신은 뭐 뭐 국회의원이고 당신은 뭐 대통령이고 뭐 이렇게 정하면서 당신은 무슨 과학자고 수학자고 뭐 이렇게 정하면서 그 역할에 맞는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할 적에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은 언어적 사고자이든 공간적 사고자이든 쓰시긴 하세요. 예, 이거는 쓰시긴 하세요. 처음에 근데 목적성은 쓰시는 분을 못 봤어요. 제가 많은 유튜브를 못 봐서인지 몰라도 목적성을 쓰시는 분들 못 봤어요. 대부분은 프롬프트 쓰시기에 페르소나라든지 페르소나라든지 역할만 사용하시더. 근데 목적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성을 딱 쓰잖아요. 프롬프트에. 그럼 명확해져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작성했는데 뭔가 불명확하다, 뭔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 거기다 목적성을 써보세요. 이 프롬프트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목적성을 써보세요. 목적성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쓰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프롬프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롬프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여섯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는데 프롬프트가 한뭐 100줄이라고 보시죠. 100줄. 100줄이 있는데 그 100줄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페르소나도 있을 수 있고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요청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면 AI가 헷갈려. 이거를 다 일일이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 상황상별로 이게 이 프롬프트 이 세부 프롬프트들이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100줄을 쓰다 보니까는 100줄에 있는 프롬프트가 거의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의 엇비슷하게 있어. 엇비슷한 내용을 그냥 다른 위치에다 표현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프롬프트들끼리 충돌도 나고 뭔가 어설프기도 하고 프롬프트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목적성을 둔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 목적성을 둔 프롬프트를 맨 아래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축시켜 줄 수 있는 그 목적성이 있는 프롬프트를 아래다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명확하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뭘 원하는지 알게 되면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목적성에 맞는 결과물을 뽑아줘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새 AI 에이전트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AI 에이전트는 뭐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 준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제물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어요. 사람 대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AI가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적성을 부여한 프롬프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프롬프트는 명확하게 작동이 됩니다. 명확하게 작동이 돼요. 목적성이 있는 프롬프트가 있다면. 그냥 이거는 페르소나는 말투라든지 그 상황적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 역할은 분석에 대한 어떤 자기의 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목적성은 내 프롬프트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를 해주는 거야. 목적성이 있는 프롬프트하고 목적성이 없는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그 뭔가 명확한 결과값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근데 제가 이 목적성에 대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알았느냐? 공간적 사고자는 이게 없거든. 공간적 사고자에게는 인텐션 자체가 없거든. 흘러가지 않잖아. 단어가 있어야지 흘러가는데 공간적 사고자는 공간에 현상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이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향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 제 이걸 봐보게 되면 어디 있지?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여기 보게 되면 그냥 현상만 딱 보여주지. 쭉 뭐 코스피 뭐 그냥 현상. 공간적 사고자는 원래 이렇게 사고를 해요. 이 그냥 현상. 있는 현상 그대로만 보여줘. 공간적 사고자들은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대신 저건 있을 수 있지.
목적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목적성은 얘네들이 모여서 얘네들이 여기 있는 현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간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 목적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적성이라는 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되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팁이에요. 예, 이거 솔직히 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는 좀 아깝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제 방송 시청해 주시니까 목적성을 이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는 진짜 그 AI가 AI 에이전트와 같은 어떤 목적성이 이한 결과물을 잘 뽑아주긴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좀 진행할까요? 아니, 방송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우리가 서로 내가 여러분들의 인지 구조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공간적 사고자인지 그것을 신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충분하게 잘 활용해서 정보 처리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공간적 사고자면 공간적 사고자의 장점이 있잖아. 그것을 충분하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더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어 사고자의 장점을 알게 되면 언어 사고자의 또 정보 처리에 대해서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고 인지, 메타 인지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전 개념 쓰지 마시고 IQ, EQ, 뭐 MBTI 다 한물간 이론들이잖아. 그거 어차피 말 갖다가 언어 갖다가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잖아. 지금은 또 지금에 맞는 인지 구조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